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스포츠 뉴스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뭐 야구 이런 것들 중요한 뭐가 판가름이 났다던데.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목소리가. 예, 감사합니다. 어제 두산 기아 경기를 끝으로 가을 야구를 치를 팀이 모두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였죠. 두산과 기아의 경기에서 두산이 8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경기, 그 다음날 경기, 내일 경기까지 모두 3연승을 거둬야만 가을 잔치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두산과의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 그 가을 잔치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네. 엘롯기라고 LG, 롯데, 기아. 그 옛날에는 한가락씩 했던 팀들 같은데 이번 시즌에도 가을 야구에 초대를 못 받았는데 이 팀들은 그럼 이제 조금 뭐랄까요? 기분 나빠하실 팬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명문 팀으로서는 좀 멀어진 팀들입니까? 사실 한국 프로야구 상황에서 명문 팀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우승을 많이 해야 명문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아라든지 롯데라든지 LG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가닥을 했던 팀이거든요. 예, 전통과 고정적 팬과 든든한 믿음 같은 게 있으면 명문팀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LG 같은 경우도 그런 팬층은 좀 확고하게 있거든요. 또 올 시즌 같은 경우 잠실에서 치렀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은 관중에서 두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LG 팬들은 확고한 LG 팬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기 구단이라는 말은 맞겠지만은 글쎄요, 명문 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아는 옛날 해태 시절부터의 그 10연승이니 이런 것 때문에 명문 소리를 확고부동하게 들어왔던 팀 같은데 요즘은 영 그렇지 못해서 말이죠. 예,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2007년이었죠. 2007년에 기아가 우승을 한번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해태의 왕조의 부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예전 프로야구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던 예전 프로야구와 달리 지금은 주로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는 야구거든요. 흔히 말하는 자율 야구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야구 그러니까 현장과 프런트가 완벽하게 나눠진 그런 야구를 많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가 아직까지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더 구조가 갖춰져야 좀 더 명문 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 참. 삼성이 정규리그 무려 5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비결이 뭡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야구의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장과 프런트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의 좀 문제점을 보면은 프런트가 자주 현장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구단주의 입김이 감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유중일 감독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프런트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과 시스템이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의 야구라고 해야 될까요? 프런트에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유중일 감독이 이를 수용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중일 감독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프런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만큼 강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즌 초에 마리화나라는 멋진 네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 싶었는데 김성근 감독이 화제의 집중 그리고 한화 이글스 팀의 성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더니 시즌 후반에 와서는 일단 성적이 조금 저러니까 김 감독의 지도력 야구 방식에도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우리 박 차장은 보고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올 시즌부터는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경기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런 것을 좀 잘 고려를 하는 그런 선수 기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김성근 감독이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또 한화의 선수층이 예전만큼 그렇게 두껍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안양명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투수. 네. 이 선수가 중간과 선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현대 야구에서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가 좀 확고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체계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마운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좀 안양명 선수라든지 권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마구잡이로 내보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면서 같이 성적도 내려갔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수 로테이션 리듬이 많이 깨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신수 또 뭐 이대호 선수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 스코어나 소속팀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메이저리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공교롭게도 이 소속팀이 모두 포스트 시즌에 나갔습니다.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매츠와 디비전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강정호 선수의 피츠버그도 역시 와일드카드를 따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카고 컵스가 갖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중부지구 우승팀인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피츠버그나 LA 다저스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관심을 모으게 되겠죠.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추신수 선수의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가 LA 레인저스를 꺾고 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나간 것은 2013년에 그 신시내티 레즈 시절이었던 2013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구 우승이 아니라 와일드카드였기 때문에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는데 당시에 이제 피츠버그에게 지면서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못 나갔는데 이번에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비전 시리즈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프로야구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일드카드라는 게 뭡니까? 예, 일단 좀 살펴보면은 각 그 내셔널리그라든지 아메리칸 리그를 보면은 지구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려면은 일단 짝수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 우승팀 한 팀과 그다음에 최고 승률 한 팀 이렇게 해서 최고 승률 한 팀을 와일드카드로 해서 그 짝수팀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팀, 그 와일드카드 자체가 그 지구 우승팀과 너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2년부터였죠. 2012년부터 와일드카드를 2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2장을 얻은 팀끼리 다시 한번 격돌을 해서 마지막 디비전 시리즈에 나갈 수 있는 팀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최종 와일드카드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게 이제 5위 팀에게 한번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팀 자체가 1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1위부터 4위까지만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것보다는 한 팀을 더 끼워 넣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3위와 그동안은 이제 3위와 4위의 그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3위와 4위의 차이라고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3위 팀이 한 번 더 홈 경기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 와일드카드가 들어오면서 인해서 4위 팀과 5위 팀이 와일드카드를 결정전을 치르면서 준 플레이오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원래 한국 농구가 아시아에서 몇 등쯤 했었습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승도 차지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중국 다음에 한 2등은 계속 했었나요? 아닙니다. 요즘 중동세가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강한 팀이 이란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란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레바논 이런 팀이 상당히 좀 많이 전력이 올라왔고요. 레바논이 농구는 잘합니까? 축구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은데. 일단 중동팀 같은 경우는 기화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신장차라든지
체력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동 농구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고요. 그런데 한국 농구팀이 6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에서 4강에도 탈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년 만이라면 이제 지난 2009년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8강전에서 4강에 오르지 못하면서 5-8위전으로 밀렸고 또 5-8위전에서 지면서 7-8위전으로 밀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4강에 올라가기 힘들었던 것이 공교롭게도 8강전에서 상대가 2단이었거든요. 예. 2단 같은 경우는 피바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한 팀이기도 한데 예. 일단 2단에 밀려서 4강에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의 길까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예. 우리 국내 프로농구 리그도 창설돼서 몇 년째 인기도 누리고 요즘 스포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들하긴 하지만 프로리그가 생겼는데도 왜 이렇게 성적은 시원찮답니까? 네, 일단 제 주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히려 KBL이 생겨난 이후에 오히려 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2명이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선수 2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 빅맨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센터라든지 파워포워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 포지션이 오히려 선수들이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을 좀 발생을 했죠. 그 자리는 그냥 어련히 외국 사람 몫이려니 하고 선수 발굴이나 이런 쪽이 참 좀 부실하군요. 예, 선수 발굴도 부실했지만은 선수 자체가 또 많이 변화를 했죠. 네,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서정원 선수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지는 말고요. 예. 일단 서정원 선수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정원 선수가 원래 센터 아니었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외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뒤지면서 오히려 파워포워라든지 네. 좀 이쪽 포워드 쪽으로 많이 변신을 했죠. 현주엽처럼 이렇게 포워드로 스스로 위치를 바꿨다 이거예요? 예, 현주엽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파워포워드에서 원래 파워포워드였고 서장훈은 센터였는데 외국에 걸출한 센터들이 오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파워포워드 쪽으로 슬슬 역할을 스스로 축소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 선수들 자체가 축소되기도 했지만은 감독들이 이미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용을 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실했던 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역량 노력 부족보다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된 것이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니 그 외국인 선수보다 더 잘하면 감독 입장에서야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잘하는 선수를 계속 기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감독 자체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쪽 전술을 거의 개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국내 감독들 6명인가 8명인가 전부 다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박 차장은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전력 강화를 위해서였거든요. 아니 글쎄 제 말은 전력을 강화하는데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 보냐면 잘하는 선수 실력이 위주인 것이지 그가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보다는 내보내서 잘하고 득점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팀플레이를 잘하면 그가 외국인이건 서장훈이건 다른 알론조 모닝이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왜 들여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전력 강화를 위해서고요. 그런 만큼 한국 선수들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은 그런 선수를 데려오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적지 않은 연봉을 지어주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은 오히려 손해니까 또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오히려 국내 선수보다는 또 기량이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적 때문에라도. 신동파, 이충희, 김현준 이런 슈터들 족보를 잇던 한국 농구의 옛날은 옛날이어가 된 모양이군요. 청취자 견해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박 차장 생각은 어떤지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할까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마 MLB가 그렇게 되나 보죠. 미국 MLB는 팀 리빌딩을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감독에게 3년짜리 단기 계약 해주고서 팀 성적 안 나오면 바로 잘라버리니 리빌딩은 시작도 못 해본다라고 벼룩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박 차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MLB 감독 자체도 장기 계약을 하긴 하지만은 선수 성적에 따라서 팀 성적에 따라서 팔이 먹쓰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막 자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경질되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고요. 결국 감독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예를 들었듯이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군 선수들의 개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유망주 네. 이런 것은 감독의 몫이 아니라 그냥 구단 전체 프런트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에게 모든 정권을 쥐어주기보다는 감독은 예를 들어서 1군 감독은 1군에 대한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네. 그 육성 발굴을 책임지고 네네. 2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선수단에 대한 것은 프런트에게 맡기는 그런 분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주 20몇 년 만에 대단한 성적을 올렸던데 그것은 프런트와 시스템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감독이나 비싸게 사들여온 선수들 때문입니까?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빅 마켓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만큼 돈이 원래 많지 않은 팀이었으니까. 네네. 예, 그런 만큼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이너 리그에서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다. 그다음에 미래의 유망주를 키워냈던 그런 장기간의 그런 노력이 이제 빛을 발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뉴스 스포츠큐의 박상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